안녕하세요. 저는 김해시 사회적 공동체 지원센터 팀장 한동기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센터는 김해시에서 사회적 경제를 활성화하려는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입니다. 그래서 사회적 경제 기업들이 진입하고 성장하는 것을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이 사회적 경제라는 개념이 조금은 낯설기도 하고 너무 어려운 개념이다 보니까 사람들한테 이걸 좀 어떻게 하면 좀 더 쉽게 설명할 수 있을까, 조금 더 쉽게 이해시킬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을 저희가 항상 해왔는데 최근에 이런 이 사회적 경제를 조금 더 우리들에게 친숙한 그런 소재로 설명하는 책이 한 권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책의 저자분을 저희가 초대를 해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사회적 경제를 조금 더 쉽고 편안하게 재밌게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SE 교육연구소 주수원 소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너무 기쁘고 감사합니다. 소리 적당하나요? 네. 어, 이렇게 앉아서 좀 편하게 얘기를 진행을 하려고 하는데 오늘은 설명을 해주셨듯이 사회적 경제에 대해서 좀 최대한 쉽고 재미나게 이렇게 강의를 진행을 하려고 하고요. 중간에 언제든 또 궁금하신 사항 있으면은 손을 드시고 말씀을 해주셔도 좋고요. 또 지금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은 또 유튜브로 댓글을 달아주시면은 제가 실시간 소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소리요? 소리를 제가 조금 더 크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들리시죠? 자, 제목은 어서와 사회적 경제는 처음이지인데 우리 어서와 대한민국 처음이지도 있고 여러 가지 그 어서와 시리즈가 있잖아요. 조금 더 친근하게 다가가기 위해서 이렇게 제목을 잡아봤습니다. 저는 이제 소개를 드리면은 청소년 책들도 많이 내고 있고요. 또 협동조합 책들, 특히 학교협동조합 책을 많이 냈었습니다. 협동조합 관련해서 강의도 하고 연구도 하고 교육도 하고 기사도 쓰고 협동조합 쪽으로 밥을 먹고 사는 주수원이라고 하겠고요. 오늘 또 여러분들이 열심히 참여해 주시면은 이게 오프라인으로 오신 분들 책 3권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네, 좋죠. 아마 이렇게 가장 먼저 오신 분들이 받아갈 가능성이 굉장히 커 보입니다. 그리고 온라인으로도 이렇게 열심히 참여해 주신 분한테는 또 제가 책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혹시 잘 안 들리시거나 화면이 잘 안 보이시면 언제든 말씀을 주시고요. 자, 그러면은 이 책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냐? 다양한 영화와 드라마를 바탕으로 사회적 경제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드렸는데요. 아무래도 영화와 드라마가 현실을 많이 반영을 하잖아요. 그래서 현실 속의 다양한 이야기들 속에서 사회적 경제는 어떻게 찾아볼 수 있나? 숨은 그림 찾기처럼 이렇게 해봤습니다. 그래서 뭐 여러분들한테 좀 익숙한 슬기로운 의사생활, 동백꽃 필 무렵, 기생충, 이런 영화들도 있고요. 레미제라블도 굉장히 익숙하겠네요. 그리고 약간은 낯설 수 있는 머니볼이라는 영화. 요거는 조금 안 봤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은 영화를 다 보지 않으셨어도 제가 줄거리를 간략히 말씀을 드릴 테니까요. 천천히 따라오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자, 먼저 사회적 경제에 대한 정의를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사회적 경제에 대해서는 다양한 정의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몇 개를 좀 가져와 봤습니다. 첫 번째, OECD에서는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국가와 시장 사이에 존재하는 조직에 들어가 있는 것으로서 내재된 거 참 말이 어렵게 해놨어요. 사회적인 요소와 경제적인 요소를 동시에 추구하는 것이라고 돼 있고요. 두 번째, 유럽연합에서는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참여적인 경영 시스템을 갖춘 우리가 일반적으로 회사의 경우에는 일부 소수의 주주들, 대주주들의 위주로 의사결정이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 사회적 경제 조직은 다양한 구성원들이 참여하는 그러한 경영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협동조합, 또 상호공제조합, 사단법인,
재단법인 등이 사회적인 목적을 추구하기 위한 경제적 활동이다라고 돼 있고요. 캐나다 퀘벡에는 사회적 경제법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요. 거기에 6가지 원칙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혹시 화면이 조금 잘 안 보이시면은 유튜브로 지금 그 송출이 되고 있으니까는 유튜브 화면으로 하면은 훨씬 선명하게 보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첫 번째는 구성원 공동체의 필요 충족이고요. 두 번째, 국가로부터 자율적이다. 그러니까는 사회적 경제 조직은 어떤 국가의 하부 조직 내지는 지자체와 교육청의 밑에 있는 조직이 아니라 그 자체로 자율적으로 움직이는 조직입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참여적인 경영 시스템을 갖춘이란 말하고 같죠. 민주적인 지배 구조. 자, 그리고 네 번째, 역시나 경제적 활동이니까 경제적인 성과를 추구한다라고 돼 있고요. 다섯 번째하고 여섯 번째는 우리나라의 사회적 협동조합의 경우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출자에게 비례한 배당을 금지하고요. 해산 시 자녀 재산을 다른 법인에 양도한다는 건데 굉장히 사회적인 속성이 강한 우리 사회적 협동조합의 경우에는 이렇게 배당을 금지하고 해산 시에 유사한 법인한테 양도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다른 정의를 한번 봐볼까요? 네. 제가 요 유튜브 화면을 보다 보니까 화면이 안 나가네 이랬는데 다시 눌러보니까 나갔습니다. 자, 프랑스의 유명한 사회적 경제자 자크 드프르니는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윤 창출보다는 구성원이나 공공에 대한 공헌을 목적으로 한다. 그리고 역시나 같은 단어가 나오죠. 경영의 자율성, 그리고 민주적 의사결정, 그리고 수익 배분에 있어서는 자본보다는 사람과 노동을 중시하는 경제다라고 돼 있습니다. 자, 마지막 하나 정의를 더 읽어드릴게요. 장원봉 박사님이 정의를 한 건데요. 사회적인 목적 똑같죠? 예, 사회적인 소유. 사회적인 소유라고 하니까 이거 사회주의 아니냐 그럴 수 있는데 그거보다는 우리 공동체적 소유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만약에 발달 장애인들이 사회적 경제 조직을 만들면은 발달 장애인들끼리 그 사회가 소유를 한다. 네, 그러한 여러 구성원들이 소유를 하는 거를 사회적인 소유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사회적인 자본은 또 뭐냐? 사회적인 자본은 우리가 자본이라고 했을 때 일반적으로 돈으로 생각하기 쉽잖아요. 근데 돈만이 아니라 우리 사회에서 신뢰라는 자원이 굉장히 중요한 자본으로 작용을 합니다. 이따가 뒤에 얘기하겠지만은 경조사를 할 때 우리가 이렇게 그 부의금을 내거나 축의금을 내는 이유는 그 즉시 계약서를 써가지고 돈을 돌려받는 게 아니라 서로 간의 호혜의 정신 그리고 서로 간의 믿음을 기반으로 돈을 이렇게 기부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한 것이 사회적인 자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사회적인 자본을 구성 요소로 하여서 자본과 권력을 핵심 차원으로 하는, 즉 시장은 자본을 핵심 차원으로 하고요. 국가는 권력을 핵심 차원으로 하죠. 그러한 거에 대해서 대안적인 방식의 자원 배분을 목적으로 삼는다. 굉장히 좋은 정의인데 좀 길긴 하죠. 자, 다 왔습니다. 시민사회 혹은 지역사회 이해 당사자들이, 저는 이 문구가 참 좋은데요. 그들의 다양한 생활세계의 필요들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하는 자발적이고 호혜적인 경제 방식이다라고 돼 있습니다. 자, 근데 이 두 가지 정의들, 두 가지 슬라이드에서 보여준 5가지 정의들을 좀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거나 숙지를 하기는 좀 어려우실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일자리위원회 관계부처 합동으로 정부에서 2017년에 발표한 사회적 경제 활성화 방안에 나와 있는 정의를 따왔습니다. 뭐라고 돼 있냐? 구성원 참여를 바탕으로 국가와 시장의 경계에서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경제활동이라고 돼 있는데요. 이거를 좀 외우기 쉽게 저는 앞글자를 따서 구국사, 네, 우리 오래된 국사, 구국사라고 이렇게 해봤습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제 책에서도, 이 책에서도 이렇게 나중에 보시면요. 1장은 제목이 뭐냐면은
구성원 참여를 바탕으로 한다는 게 어떠한 의미인지, 즉 구성원 참여를 바탕으로라고 써 있고요. 2장은 국가와 시장의 경계에서는 어떤 의미인지, 예, 그리고 3장은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경제활동이란 어떤 의미인지에 대해서 이렇게 각각 장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장은 사회적 기업가 정신하고 협동조합을 바탕으로 한 사회적 경제 운영 원리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어느 정도 좀 체계가 잡히죠. 이게 사회적 경제에 대한 정의가 제 책의 목차이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본격적으로 책에 대해서 들어가기 전에 사회적 경제에 대한 세계적인 관심에 대해서 좀 얘기를 드리려고 해요.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얼마나 많은 나라들에서 사회적 경제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여러 활동들을 하는지 얘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각 나라별로 2011년부터 다양한 곳들에서 사회적 경제법이 제정이 되고 있습니다. 2011년은 스페인, 에콰도르, 멕시코는 2012년이에요. 포르투갈, 캐나다,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2013년에 이렇게 제정이 됐습니다. 우리나라는 2015년에 유승민 의원이 대표 발의를 했다가 국회에서 의결이 되지는 않았고요. 작년에 또 6개의 법안이 이렇게 발의가 됐습니다. 아직 국회에서 의결은 되지 않았지만 내년 정도에는 의결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를 해보고 있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 연도를 봤을 때 왜 2011년부터일까 이런 의문이 들 수가 있어요. 우리 2008년에 어떠한 일이 세계적으로 일어났는지를 생각을 해보시면 좋은데요. 혹시 현장에 계신 분들 중에 2008년 전 세계적으로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네, 글로벌 금융위기. 네, 미국발 글로벌 금융위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에서 이제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로 인해서 생겨난 금융위기가 유럽까지 확산이 되면서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이 자본주의가 위험에 빠지게 됐죠. 네. 그러면서 이렇게 유엔에서 2009년에 조사를 해보니까 협동조합이라는 사회적 경제 조직이 많은 곳은 실업률도 낮고 또 지역사회도 튼튼하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뭐 협동조합이라고 해서 매출이 엄청 많은 거는 아니지만은 서로 간의 어떤 고통 분담을 통해서 그 위기를 이겨내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2009년에 유엔에서 2012년을 세계 협동조합의 해로 제정을 했습니다. 자, 근데 2010년, 2011년, 2013년을 한번 봐볼까요? 2010년. 네, 굉장히 동식물들이 많고 좀 희미하지만 저기 사람이 있습니다. 네, 세계 종의 다양성 보호의 해고요. 2011년은 딱 써있듯이 세계 산림의 해, 2013년은 세계 물 협력의 해라고 합니다. 제가 초등학생한테 한번 물어봤어요. 이 4개 중에서 가장 다른 것은 무엇일까요? 했더니 2011년이래요. 왜? 저거는 한글이고 나머지는 영어로 돼 있기 때문에. 네. 맞나요? 중학생한테 물어봤더니 요 2013년이라고 합니다. 나머지는 사람이 들어가 있는데 여기는 사람이 물에 빠져 있어서 없다고 합니다. 자, 우리 현장에 계신 분들은 어떤 게 가장 다르나요? 네. 너무 어려운 질문인가요? 첫 번째? 종의 다양성 보호에? 네? 산? 산, 물, 나무. 그니까 산, 물, 나무니까 2012년이 생뚱맞은 거죠. 왜냐면은 나머지는 자연 보호에 대한 부분이잖아요. 요즘에 기후 변화라는 말보다는 기후 위기라는 말을 쓰자고 합니다. 왜냐? 변화는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는데 정말로 심각한 기후 위기가 나왔다고 그래요. 그래서 지구의 온도가 1.5도 올라가지 않도록 지금 전 세계가 협력을 하고 있는데 2012년은 생뚱맞게 협동조합이라는 게 등장을 했어요. 왜 그러냐? 아까 말씀드렸듯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협동조합이라는 대안적인 경제 방식도 우리가 같이 인류가 고민해야 될 문제다. 뭐만큼? 자연보호만큼 그렇다는 것이죠. 이게
잠깐만 댓글을 한번 봐볼게요. 네, 잘 보이고, 우리 자발적이고 호혜적인 참여 경제 방식. 아, 일타 강사. 감사합니다. 우리 빈리님, 예, 빈리님 감사하고요. 그리고 또 어떠신가요? 아, 빈리님, 우리 기본법도 아직 통과가 되지 않았습니다. 네, 그리고 주소원 쌤 끝날 때 기본법 재정고를 한번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사회적 경제 기본법이 우리나라 이제 통과됐으면 좋겠다라는 말이신 것 같아요. 자, 우리 빈리님한테는 제가 이따가 댓글로 제 이메일 주소를 남겨드릴게요. 그러면은 주소를 보내주시면은 제가 책을 보내드리겠습니다. 너무 열심히 참여해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돌아오면은 인류의 공동의 문제로서 이렇게 협동조합을 생각하게 됐다는 건데요. 우리나라는 언제부터 이게 더 사회적 경제 조직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됐냐?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보다는 1997년 IMF 때부터 많이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자, IMF 때 보시면은 왼쪽에 있는 그림, 굉장히 노숙자들이 많이 늘어선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보 사태 기억나세요? 한보 부도? 네, 이름이 막 희미한 대기업이죠. 여러 대기업들이 연쇄 부도가 났습니다. 그러면서 어때요? 멀쩡하게 다니던 직장을 잃게 되고 또 중소기업 사장님들이 갑자기 하루아침에 신용불량자가 돼가지고 거리로 나서게 됐죠. 생각해보니까 엄마의 바다라는 드라마 기억나시는 분도 있을지 모르겠네요. 그 드라마에 보면은 우리 고현정 아버지가 그렇게 또 어려움에 처했던 그런 장면들도 IMF 때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 많은 실업자 노숙인들 중에서 사실 노숙 생활을 처음부터 했다기보다는 갑작스럽게 IMF라는 경제 위기가 와서 이렇게 일하게 되신 분, 이렇게 서 계신 분들이 많이 생기셨죠. 그래서 보건복지부에서 이제 머리를 썼습니다. 어떤 머리? 저렇게 많은 분들 중에서 조금만 교육을 시키고 조금만 기회를 준다면은 스스로 활동을 하면서 다시 경제 활동을 할 수 있을 거다. 자활, 스스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해보자라고 해서 보건복지부에서 복지라는 관점으로 우리나라에 이제 IMF 전후로 도입을 했습니다. 바로 자활기업입니다. 자, 근데 IMF가 어느 정도 마무리됐지만은 여전히 우리나라는 성장은 하는데 고용이 없는 시대를 맞이를 했어요. 그래서 어디에 부처의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고용노동부에서 발등에 불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이웃들을 보다 적극적으로 고용하는, 즉 취약계층을 적극적으로 고용하고 취약계층한테 사회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러한 기업, 사회적 기업을 고용의 관점에서 도입을 했습니다. 2007년입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보니까 개인의 복지, 개인의 고용만이 문제가 아니라 어떻다? 지역이 탄탄해져야지만 이 문제들이 풀릴 수 있겠다라고 해서 행정안전부에서 지역기업, 즉 마을기업을 2010년에 도입을 합니다. 자, 보시면은 사실은 여야를 가리지 않아요. 2007년, 2010년 이명박 정부 때잖아요. 그래서 이 사회적 경제는 특별히 정치색이 있다기보다는 우리나라에서의 이 복지의 사각지대를 염두에 두면서 많이 발달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가만히 보니까 복지라는 문제, 고용이라는 문제, 지역이라는 문제는 뭐로 수렴이 된다? 바로 경제라는 문제로 수렴이 되더라. 그래서 기획재정부에서 2012년에 협동조합 기본법을 실행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기획재정부에 사회적 경제과가 있어요. 네, 중앙부처의 사회적 경제과도 있고요. 협동조합과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어떤 키워드로 사회적 경제가 발전을 했다? 복지, 고용, 지역, 경제라는 키워드로 발전을 했다. 네, 이렇게 얘기를 드리고요. 아직 우리나라는 사회적 경제 고용 인구가 유럽연합의 22% 수준에 불과합니다. 유럽의 경우에 스웨덴은 11% 정도 되고요. 유럽연합 평균적으로는 6.5%에 해당합니다. 자, 우리나라는 몇 프로? 1.4%.
그러면은 굉장히 낮은데 이거 사회적 경제 중요하다고 했는데 이렇게 작은 사회적 경제가 어떻게 사회를 바꿔내지? 이런 이제 생각이 들 수 있어요. 그렇지만은 저는 이게 매기 효과라고 생각이 듭니다. 매기 효과 아세요? 네, 아시는 분도 계시고, 네, 혹시 이제 모르시면은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이렇게 물고기를 먼 거리로 나르는데 뒤에 트럭에 물을 채우고 나릅니다. 그런데 그 긴 거리를 가서 도착을 하니까 어때요? 물고기들이 다 죽었어요. 우리 선생님 너무 귀여우신 깨끗하겠어요. 예, 근데 여기에다가 메기를 넣어놨더니 어때요? 물고기들이 도망 다니느라고 정신이 없어. 그죠? 그래서 살아남습니다. 즉 사회적 경제도 자본주의가 아플 때마다, 자본주의가 잘못된 방향으로 갈 때마다 이렇게 메기처럼 다시 정신을 차리도록 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따가 그거는 또 얘기를 드리겠고요. 두 번째, 우리가 어떤 대안성, 방향성, 그거를 향해서 나가는데 앞에서 사회적 경제에 대한 정의 중에 자크 드프루니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사람과 노동을 중요시하는 경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바로 우리가 가야 될 부분이 그러한 사람과 노동을 중요시하는 경제로 나가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사회적 경제는 그러한 방향점을 제시하는 특성이 있다라고 얘기 드리고요. 아직 22% 수준에 불과해서 애계라고 할 수 있지만은 유럽의 경우에는 100년, 150년 역사를 가지고 사회적 경제가 차근차근 발전을 했다면은 우리나라는 사실 IMF 이후로 본격적으로 됐으니까 이제 한 30년 됐나요? 네, 30년 좀 못 됐죠. 네, 그런 역사를 가지고 있다. 그거에 비하면은 굉장히 높은 수치다. 이렇게 저는 얘기를 드리고요. 자, 그러면은 이제 본격적으로 1장 내용 구성원의 사회적 참여를 바탕으로를 할 텐데 그 사이에도 또 댓글이 또 들어갔네요. 우리 허성재 선생님 국가부도 아까 IMF 때 이렇게 나온 얘기였나 봐요. 우리 빈리님이 왜 이렇게 부처별로 나눠서 관장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부분이 있어요. 사실은 우리 행정 칸막이라고 하잖아요. 너무 이렇게 부처별로 따로따로 진행되는 부분이 있어서 저도 늘 현장에서 보면은 이게 사실은 같은 맥락인데 자활기업하고 사회적 기업 이렇게 했을 때 또 교류가 민간에서도 좀 부족한 부분도 있고요. 또 중앙부처로 가면은 더욱 심각한 부분들이 많이 생깁니다. 네, 그런 부분들 또 이해가 되시고요. 빈니님 질문을 많이 하시네. 너무 좋네요. 네, ESG를 하다 보면 사회적 경제와 큰 차이가 없어질지도. 네, ESG 이렇게 아시죠? 요즘에 이렇게 지속 가능성을 위해서 기업들도 환경도 생각을 하고 이 기업의 지배 구조도 보다 민주적으로 이제 바꿔가려고 하는데 충분히 사회적 경제 방향성하고 맞닿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ESG가 사실은 사회적 경제하고 같은 방향, 즉 사회적 경제는 보다 빨리 지속 가능성, 환경 보호, 사람을 중요시하고 민주적 지배 구조를 해나갔기 때문에 이 ESG가 어떤 면에서는 조금 뒤처져 오는 부분인데 결국에는 우리가 맞는 방향을 가고 있다. 이렇게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1장으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1844년에 최초에 성공한 사회적 경제 기업, 최초에 성공한 협동조합인데 최초에 성공한 사회적 경제 기업이라고도 할 수 있죠. 로치데일 공정선구자 협동조합이 나왔습니다. 이거 처음 이 제목을 들으시는 분은 이거 바퀴벌레 그 생각이 나는데 저만 그러나요? 예, 요거는 영국의 맨체스터라는 지역에 로치데일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로치데일에서 공정한 거래를 하고자 하는 선구자들이 만든 협동조합이란 뜻입니다. 어떠한 공정거래? 그 당시에 1844년은 산업혁명이 이제 굉장히 많이 발달을 해서 공장이 많이 지어지고 농민들이 이렇게 도시로 몰려와 가지고 노동자가 됐던 그 때예요. 근데 공장주들이 뒷부분에 더 얘기를 하겠지만은 임금을 제대로 주지 않았어요. 노동 조건이 굉장히 열악했어요. 그래서 열악한 생활을 하고 있는데 상점,
저 상점에서마저도 속여서 팔아. 여기 자세히 보면 72% 보이세요? 네, 물건을 속여서 팔아서 이 노동자들이 생필품을 구하는데도 어려움이 많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 거죠. 우리끼리 공정한 거래를 하는 식료품 가게를 만들면 어떨까? 라고 생각을 해서 28명의 선구자들이 모여서 크리스마스 며칠 전에 초라한 식료품 가게를 냅니다. 네,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이거 얼마나 가겠어? 라고 했는데 점점점 발달해가지고 2호점, 3호점, 16호점까지 이렇게 되고 계속적으로 늘어나게 됐습니다. 근데 제가 여기서 좀 얘기를 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 부분입니다. 설립 당시부터 여기서는 여성들한테도 1인 1표를 줬어요. 만들어진 지 2년 뒤에 엘리자 블리얼이라는 사람이 최초로 여성조합원으로 가입을 했습니다. 자, 이게 뭐 그렇게 대단한 거냐 싶을 수 있는데 한번 봐볼까요? 우리는 뭐 해방 이후에 바로 남녀 이렇게 평등하게 참정권이 보장이 됐지만은 영국의 경우에 그리고 사실은 여성의 참정권을 획득하는 과정은 굉장히 투쟁의 역사였습니다. 그래서 영국에서 이게 사진이 어떤 사진인지 싶을 수 있는데 왕이 이렇게 말을 타고 갈 때 여성이 참정권을 보장하라라고 뛰어들어서 죽은 사례도 있었어요. 네, 그만큼 굉장히 어려워서 1928년에서야 남녀가 평등하게 참정권이 보장됐습니다. 근데 우리 어때요? 협동조합은 1844년부터 보장을 했다. 80년 전에 보장을 한 거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물어봅니다. 왜 그랬을까? 네, 협동조합이 진보적이라서 사람을 생각해서 그런 부분도 있지만은 저는 실질적인 이득이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거를 영화 머니볼로 가져와 봤습니다. 자, 머니볼을 보신 분이 많지 않을 수 있는데 이거는 어떤 걸로 생각하시면 되냐면은 드라마 스토브 리그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드라마 스토브 리그는 또 보셨죠? 네, 보신 분 끄덕이시고 뭐냐? 메이저리그 만년 최하위 팀 싫어합니다. 여기서 굉장히 재정이 열악하기 때문에 선수들을 제대로 사들일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나마 실력 있는 선수들을 키우면 어때요? 부자 구단에 뺏기기 나름이에요. 그래서 예전과 같은 방법으로 해서는 도저히 이길 수가 없겠다. 우리 아인슈타인이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똑같은 방법을 하면서 다른 결과가 나올 거를 기대하는 거는 미친 짓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이 잘생긴 브래드 피트가 역할을 맡은 단장 빌리비는 새로운 방법을 모색을 합니다. 그 방법은 뭐냐? 무조건 데이터를 위주로 선수들을 객관적으로 평가하자라고 하는 거예요. 이 드라마 스토브 리그에서도 나오거든요. 잘생겨서 그리고 어떤 투구폼이 멋져 보여서 그런 게 아니라 이 사람이 우리 팀에 얼마나 공헌하는지를 가지고 객관적으로 평가를 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든 출루를 하면 되는 거예요. 출루는 뭐냐면은 1루로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1루, 2루, 3루 홈 돌아서 점수를 내잖아요. 포볼이 됐든 어떤 방법이든 출루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평가를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요거 우리나라에서는 잠수함 투구라고도 했었는데 보통 공을 던질 때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던지는데 밑에서 위로 던지는 폼을 이 당시에 메이저리그에서는 우스꽝스럽다. 해서 이 사람은 실력에 비해서 가치가 절하돼 있던 거예요. 또는 나이가 많아서 사생활이 문란해서 잦은 부상이어서 어찌 됐건 간에 이렇게 팀의 공헌만 하면은 된다는 거예요. 객관적으로. 자, 무슨 얘기냐? 우리 협동조합에서 여성들한테 1인 1표를 보장을 하고 여성들을 적극적으로 끌어들이는 거는 그동안 제대로 평가되지 못했던 사람들을 적극적으로 우리 사회적 경제 기업에 함께 합류를 함으로써 보다 나은 성과를 만들어내기 위함도 있다. 예. 그래서 경력 단절 여성보다는 긍정적으로 경력 보유 여성이라고 요즘에 많이 합니다. 경력 보유 여성, 장애인, 노인 등 이분들이 일정한 조건 하에서 기회만 주어지면은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같이 절하됐던 거에 비해서 훨씬 많은 역할을 하고 역량을 발휘할 수 있다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생협의 경우에 우리 30, 40대
경력 보유 여성들 없으면은 돌아가질 않거든요. 굉장히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많은 역할을 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적 경제에서의 구성원 참여란 그동안 사회에서 눈여겨보지 않았던 이들을 참여시키는 거다. 이거를 조금 어려운 말로 노동통합이라고도 합니다. 노동에서 소외된 이들을 다시 우리 사회적 경제에 통합시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결과는 어떻게 됐냐? 이 오클랜드 팀이 승승장구를 합니다. 근데 마지막 결승전에서 패배를 해요. 그러면서 다시 언론들이 비판을 하거든요. 야, 저런 데이터 야구로는 되지 않는다. 근데 다른 구단에서 저 단장을 스카우트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브래드 피트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제가 우승은 못했는데 괜찮나요? 그랬더니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너는 양키스가 1승당 15억 6천만 원. 굉장히 미국은 사이즈가 크죠. 쓸 동안 너의 팀은 2억 9천만 원밖에 쓰지 않았어. 가성비가 월등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누구라도 너의 방식대로 완전히 새롭게 하지 못하면은 퇴출 날 수밖에 없어. 저는 저 문구가 참 좋은데요. 당신은 이미 야구의 판도를 바꿔냈다고. 우리 사회적 경제도 이렇게 ESG도 연결되잖아요. 새로운 경제의 흐름을 바꿔내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이거는 굉장히 많이 보셨을 거예요. 우리 마블 시네마틱 유니버스. 어벤져스 유명하잖아요. 근데 저는 저기서 협동조합 정신을 발견을 하게 됩니다. 협동조합에서 여러 구성원들이 참여하는 원리를 발견을 하게 되는데요. 2008년 아이언맨이 나올 때만 하더라도 아이언맨이 성공을 했지만은 그렇게 엄청나게 인기가 많지는 않았습니다. 막 폭발적으로. 그리고 그 다음에 인크레더블 헐크, 토르, 캡틴 아메리카 성적이 정말 저조를 했어요. 근데 합쳐봤어요. 합쳐보니까 어벤져스라는 이벤트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금발의 백치미를 자랑하는 토르, 그 다음에 지적이면서도 냉소적인 아이언맨, 그리고 신념 없는 일 신념 있는 리더 우리 캡틴 아메리카까지 합쳐놓으니까 어때요? 요즘에 그런 말을 하잖아요. 뭘 좋아할지 몰라서 다 준비했어. 네, 그런 느낌처럼 됐던 거예요. 그리고 이 캐릭터들이 각자 다른 독립영화에도 나오면서 어때요? 얼기설기 엮어지면서 흥미로운 서사를 만들어냈던 겁니다. 우리 협동조합에서의 구성원의 사회적 참여도 나는 뭘 해? 영업을 잘해. 나는 홍보를 잘해. 나는 실무를 잘해. 혼자서는 다 못해. 그런데 이렇게 각자 모아보니까 시너지를 발휘하면서 우리의 역량을 발휘해 가는 거죠. 바야흐로 융합의 시대다 얘기를 드리고요.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동백꽃 필 무렵을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사회적 경제의 주된 참여자는 마을 주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즘에 마을의 시대라고 하잖아요. 일찍이 간디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마을이 세계를 구한다. 근데 이 당시만 하더라도 이게 그렇게까지 중요한가 싶었어요. 그런데 요즘에 뭐예요? 마을을 기반으로 공동체 방식으로 교육 활동을 하면은 마을 교육 공동체. 여기 지혜의 바다도 저는 여기는 처음 왔는데 창원에도 지혜의 바다가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이제는 학교가 닫혀 있지 않은 거예요. 여기도 예전에 학교 건물이었잖아요. 마을 주민들이 와서 여기서 교육 프로그램도 하고 소모임도 하고 학교와 마을이 연계돼서, 그리고 선생님들도 요즘에 사회적 경제에 굉장히 관심 많고 많이 하거든요. 예전만큼 학교 문이 닫혀 있지 않습니다. 그렇게 교육청에서도 어때요? 마을을 열심히 하고 있다. 두 번째, 도시재생. 도시재생이란 말은 마을 살림이라는 말로 바꿔 써야 됐어요. 괜찮습니다. 고맙습니다. 뭐냐? 도시재생이라는 거는 낙후된 주택을 이전처럼 싹 밀어버리는 게 아니라 마을의 자원을 살릴 거는 다시 살리고 또 마을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방식. 즉 마을 개발, 마을 되살림인데 아무래도 새마을 운동이 생각나서 도시재생이란 말을 쓴 것 같아요. 근데 이것도 마을재생이죠. 자, 주민자치도 뭐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마을자치. 예. 그렇다면은 사회적 경제도 뭐라고 얘기를 할 수 있다? 마을을 기반으로 해서 공동체 방식으로 경제 활동을 하는 마을 경제 공동체.
자, 두 번째 정의가 나왔습니다. 첫 번째는 뭐라고 했어요? 구성원의 참여를 바탕으로 국가와 시장의 경계에서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경제 활동이 사회적 경제라고 했고요. 두 번째, 조금 더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마을 경제 공동체라고 생각하셔도 된다. 이렇게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자, 이와 관련해서 저는 동백꽃 필무렵이라는 드라마를 가져와 봤는데요. 우리 동백이가 어때요? 처음에 마을에 나타날 때만 하더라도 굉장히 많은 핍박을 받았습니다. 미혼모라는 이유로 미혼모가 심지어 술집을 차렸네? 동네 남자들을 홀리려고 그러나? 막 이런 식으로 편견 어린 시선, 핍박을 받았는데 조금씩 여러 사건들을 겪으면서 마을 주민들이 어때요? 마음을 열어주기 시작했어요. 곁을 내주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동백이가 이 마을에 점점 스며들면서 마을 주민들이 가시나무와 같은 존재가 아니라 울타리가 돼줍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 내가 처음에는 모래반 위에 사과나무 같았다. 바람이 불면은 흔들리고 끊임없이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데 이제 마을에 스며드니까 어때요? 이제서야 곁에서 항상 꿈틀댔을 바닷바람, 모래알이 그리고 예쁜 하늘이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람이 사람에게 기적이 될 수 있을까? 우리는 각각 사람들한테 기적을 될 수 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인생의 큰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는 거죠. 그게 엄청난 게 아니어도 됩니다. 작은 신뢰와 호혜만으로도 이 사회를 보다 따뜻하게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도 보실 수 있겠죠. 저 맨 왼쪽에 있는 사람들을 봐볼까요? 우리가 축의금을 낼 때 이렇게 하는 사람 들어본 적 있나요? 우리 축의금을 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부부, 신혼부부가 5년간 헤어지지 않으면은 연이자 10%를 가산해서 돌려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안 하죠. 그렇다면은 저 사람은 왜 내게 되냐? 나중에 돌고 돌아서 내 자녀가 결혼을 할 때, 내가 어떤 어려움에 겪을 때 나를 도와줄 거라는 그러한 신뢰에 의해서입니다. 계약서를 쓰지 않았어도 그게 바로 아까 뭐라고 했죠? 사회적 자본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김장을 할 때도 그렇잖아요. 몇 월 며칠까지 오셔서 3시간 노동을 하시면은 최저임금으로 계산해 드리겠습니다. 안 그러죠. 어떻게 한다? 품앗이 방식으로 한다는 겁니다. 내가 이 사람을 도와주면은 다른 때 김장을 할 때 이 사람이 도와주고 또 어때요? 물물 교환도 합니다. 김장을 해가지고 배추를 어때요? 나눠주죠. 예, 그런 식으로 도움이 된다는 거야. 육아 품앗이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사회적 경제를 무조건 이타적인 경제로만 생각하지 않고 모든 사람이 서로에게 기적이 돼줄 수 있는 상호 경제, 나만의 이익만도 아니고 너만의 이익만도 아니고 모두의 필요를 충족하는 경제다. 이렇게 얘기를 드려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 국가와 시장 경계에 가기 전에 또 그 댓글을 좀 봐볼까요? 빨리빨리 민족. 아까 우리가 굉장히 급속도로 사회적 경제가 늘어난다는 데 있어서 우리는 역시 다이나믹 코리아라고 하잖아요. 그런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또 어떤 얘기가 나왔나요? 이해가 잘 된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경력 단절보다는 경력 보유라는 말이 참 좋았다. 이런 얘기들. 그리고 마을 경제 공동체, 마을이 꼭 물리적인 범위만은 아니다. 그렇습니다. 마을이라는 거는 어떤 그 딱 떨어지는 동구역이 아니라 일정하게 우리가 돌아다닐 수 있는 생활 반경이 이런 마을일 수 있겠고요. 그리고 또 고은 선생님이 안 그래도 요즘 공동육아 나눔터가 많이 생겨서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고, 허성재 선생님은 하나는 모두를 위하여, 모두는 하나를 위하여라는 말로 사회적 경제를 표현을 해봤네요. 이거 그 삼총사에서 나오는 거 아닌가요? 달타냥. 네, 그 영화에서 나왔던 말인 것 같습니다. All for one, 네, one for all 그렇게 되고요. 자, 요거 국가와 시장의 경계에서는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빨리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왜 국가와 시장 경계에서, 즉 국가도 다 해주지 못하고 시장도 다 해주지 못하는 영역에서 사회적 경제가 나왔느냐, 그 얘기를 산업혁명 이후에 경제사를 차근차근 되짚어 보면서 할 텐데요. 우리 경제하면 어때요?
저처럼 코가 뾰족한 애덤 스미스가 이렇게 생각나죠. 애덤 스미스가 뭐라고 얘기했느냐 하니까 초등학생도 알더라고요. 보이지 않는 손. 저 깜짝 놀랐어요. 근데 보이지 않는 손이 뭐지? 라고 물어보면은 대부분 모릅니다. 어른들도 잘 몰라요. 보이지 않는 손이라는 거는 시장 가격입니다. 시장 가격에 의해서 수요와 공급이 자동으로 결정돼요. 어때요? 돈이 많이 준다고 하면 어떻습니까? 너도 나도 물건을 팔려고 달려들잖아요. 자, 그런 부분이겠고요. 그래서 이 애덤 스미스는 뭐라고 얘기했냐? 중세시대 왕정으로서 왕이 전체적으로 지배를 했다면은 이제 국가는 뭐만 하면 된다? 치안하고 국방에만 치중해라. 그래서 야경 국가, 밤에 경찰 역할만 하는 국가가 되어라라고 얘기합니다. 모든 것은 어디에다 맡기자? 시장에다 맡기자라고 해요. 그래서 극단적인 자유시장 경제주의가 이때 나옵니다. 그래서 아까 뭐라고 얘기를 했어요? 수요가 많아, 노동자들은. 왜냐하면은 인클로저 운동을 하면서 이렇게 어때요? 농민들이 도시로 막 몰려들었어. 그래서 넘쳐나는 게 노동력이야. 특히나 아동 노동 굉장히 싸. 그래서 아동들도 4~5살만 되면은 탄광에 들어가서 채굴을 하고요. 또 공장의 굴뚝을 청소하다가 깜빡 잠이 들었다가 이렇게 죽기도 하고, 그런 일이 비일비재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레미제라블이라는 영화에 이런 상황들이 잘 나와 있어요. 프랑스 혁명만이 아니라 이 산업혁명의 비참함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레미제라블, 불어로 미저리가 이제 비참한이라는 뜻이잖아요. 불쌍한. 그래서 불쌍한 사람들, 비참한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우리나라에선 장발장으로 많이 알려져 있죠. 그래서 이렇게 노래가 나옵니다. 하루의 끝에서 하루 더 늙어가고 빈자의 삶에 대해서 너가 할 수 있는 말은 그게 다야. 이건 투쟁이자 전쟁. 이런 문구들이 나오는데 영화에서 보면은 더 비참한 현실들이 나오죠. 그런데 장발장은 착한 공장주로서 여러 가지 노동자들한테 따뜻하게 대우를 하지만은 어떻습니까? 장발장을 제외하고는 그런 공장주가 없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레미제라블 속에 사회적 경제 사상이라는 말이 잘 드러나 있는데요.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우리는 사회주의를 가는 게 아니다. 사회적 경제. 사회적 경제는 어때요? 부자를 부정하지 않아요. 부자를 격려해요. 대신에 빈자를 보호합니다.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이 어때요? 제대로 된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어린이들이 탄광에 들어가지 않고 굴뚝 청소를 하지 않고 무상 의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해요. 그래서 강력한 국민인과 동시에 행복한 인간들의 가족이 될 수 있도록 한다는 겁니다. 소유권을 폐지하는 게 아니라 보편화하고 민주화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를 많이 생산할 줄만 아는 게 아니라 부를 분배할 줄을 알아라. 다시 말하면은 물질적인 위대함과 정신적인 위대함을 갖춰라. 이런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오늘날에 와서는 굉장히 당연한 말들이지만은 이 당시에는 굉장히 혁명적인 얘기였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요. 우리가 평소에 건강관리하자 그러지만은 제대로 건강관리 안 하죠. 언제 드디어 의사 말을 듣나요? 아팠을 때. 그래서 우리 극단적인 자유시장 경제가 꽝 하고 아픈 사건이 터집니다. 뭐냐? 바로 대공황입니다. 노동자들한테 제대로 임금을 주지 않다 보니까 수요가 생기지가 않아. 물건은 막 생산이 되는데 물건을 살 수 있는 사람 없어. 그러니까 어때요? 물건이 쌓이다가 공장이 문을 닫게 됩니다. 연쇄적으로 문을 닫아요. 그래서 이제 의사가 등장합니다. 어떤 의사? 케인즈라는 의사가 등장을 해서 정부가 보안이라든지 어떤 치안 역할만 하면 안 된다. 적극적으로 시장에 개입을 해야 된다. 공공 일자리를 만들자. 그래서 뉴딜 사업을 하죠. 그래서 요즘에 어떤 얘기 나와요? 도시재생 뉴딜, 그린 뉴딜, 디지털 뉴딜 다 어떻습니까? 공공 일자리를 창출하는 정부의 정책에 뉴딜이 들어가 있는데 사실상 이때 루즈벨트가 얘기한 뉴딜이라는 거는 공공 일자리 창출만이 아니라 새로운 사회적인 합의. 그건 뭐다? 노동자들의 어떤 노동 조건을 더 낮게 하는 게 우리 사회에 더 바람직하겠다. 그래서
노동부 장관을 10년 동안이나 앉히면서 전격적으로 밀어줍니다. 자, 그런 부분들 얘기를 드렸고요. 그래서 시장 실패를 극복을 했는데 정부 실패가 또 나와요. 무슨 얘기냐? 시장에서는 수요자들의 정보를 민감하게 캐치합니다. 고객의 니즈에 민감하게 반응을 해요. 그래야 살아남을 수 있으니까. 근데 정부는 어때요? 정말 우리 고개를 경험이 있으시나 봐. 예, 우리 행정에서는 그만큼 민감하지가 않은 거예요. 또 관료주의라고 얘기하는 폐해가 있잖아요. 너무나 매뉴얼에 따라서 딱딱하게 하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들이 발생을 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문제들이 또 쌓이고 쌓이다가 언제 또 빵 터져요? 바로 1970년대 오일 쇼크를 맞이하면서 빵 터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어떻습니까? 다시금 자유주의로 돌아가자. 애덤 스미스가 맞았다. 다시금 자유주의로 돌아가자 해서 다시 등장한 자유주의를 뭐라고 한다고요? 신자유주의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전에 늘려놨던 복지를 다시 국가는 야경국가 정도는 아니지만은 축소해서 하자. 복지 예산 깎고요. 세금 인하 깎고요. 국영기업 민영화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랬더니 어떤 결과들이 나왔다? 빈부격차가 점점점 벌어져. 또 가난한 사람들의 삶이 처참하게 돼. 그리고 쌓이고 쌓이다가 언제 이 신자유주의가 빵 터졌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빵 터졌다는 거예요. 자, 한번 다시 정리해 볼까요? 애덤 스미스가 시장으로 나갔어요. 그 다음에 케인즈가 정부를 얘기했어요. 그 다음에 다시금 신자유주의가 나오면서 시장이 나왔어요. 그러면은 순서상 어때요? 순서상 이제는 시장, 정부, 시장, 그 다음에 정부가 나올 차례지만은 야, 우리가 두 가지 선택지에서만 왔다 갔다 할 필요가 없잖아요. 국가와 시장 사이에 뭐가 있었다? 바로 공동체 사회가 있었다. 우리라는 존재들이 있었다. 그래서 경력보유 여성 사회, 장애인 사회, 노인 사회, 지역 사회, 그 사회를 바탕으로 해보자. 그래서 사회를 바탕으로 한 경제, 사회적 경제가 등장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자, 국가와 시장의 경계에서라는 말 이해가 되시죠? 자, 그리고 요즘에 오징어 게임이 그렇게 핫하잖아요. 네. 저는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왜 오징어 게임이 그렇게 핫할까? 우리나라에서 보다 세계적으로 인기가 더 많은 것 같아. 이거는 456억을 쟁탈하기 위해서 옆에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는 극단적인 어때요? 신자유주의의 모습을 등장을 하는 거예요. 각자 도생, 내 옆에 사람을 죽여서라도 그 돈을 갖고 싶은 욕망, 그리고 벼랑 끝에 떨어진 사람들이 어떻게 실알록이 이렇게 희미한 그런 희망의 끈, 그런 거를 영화적으로 드라마적으로 잘 표현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전에 또 어떤 영화가 있었다? 기생충이라는 영화가 전 세계 어때요? 영화제를 휩쓸고 아카데미의 외국어 영화상, 작품상, 감독상까지 받았잖아요. 역시나 이것도 시대 정신을 반영을 했기 때문에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공감을 했는데, 저는 여기서 놀란 대사가 지하철 타는 사람들 냄새를 우리가 대부분 지하철을 타잖아요. 정말 얼마나 귀족 같은 이 최상위층 계급입니까? 이제는 부가 재세습되고 예전의 중세시대만큼이나 이 사람들을 어때요? 계급으로 나누기 시작했다는 거를 이 영화에서 참 잘 보여줬다. 자, 그리고 또 다른 영화를 추천드립니다. 나 다니엘 브레이크라는 영화인데요. 숨겨진 명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켄 로치 감독이 한 건데요. 이 영화는 와이프를 병간호를 하다가 재산을 많이 탕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재산이 별로 없어요. 근데 나도 심장병에 걸렸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정부에다가 질병수당이나 실업수당을 주라라고 했더니 너는 15점 만점에 12점이라서 3점을 더 채워오기 전까지는 어때요? 아무런 복지급여를 못 준다는 거예요. 내 주치의가 심장병이라서 더 일하면 안 된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거는 잘 모르겠고요. 그러면은 서류를 쓰세요. 서류는 어디에다 써요? 저기로 가요. 저기로 가요. 빙빙빙 도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다시 제대로 계산을 해달라고 요청을 하다가 기다리지 못하고 죽게 됩니다. 그러면서 장례식장에서 이런 얘기를 해요. 나는 의뢰인도 고객도 사용자도 아닙니다. 나는 게으름뱅이도 사기꾼도 아니고요. 국가한테 구걸하고 있지 않아요. 국가의 돈을 도둑질하고 있지 않아요.
너네들은 어때요? 행정에서 나를 보건보호 숫자로 보거나 이 모니터상의 점으로 보는데 나는 어때요? 사람입니다. 살아있는 사람이고요. 내 이름은 다니엘 브레이크입니다. 나는 이 시민사회의 시민으로서 세금도 냈었고 정당하게 내 권리를 요구했었습니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우리가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경제라는 거는 결국 사람을 위한 거잖아요. 사람이 만들어낸 거잖아요. 근데 어느 순간 경제가 뭔가 주식시장의 컴퓨터 같아. 예, 그냥 자동으로 막 돌아가는 기계 같아. 그게 아니라 우리 사회 안에 있는 하나의 영역이다. 그렇기 때문에 경제를 다시금 뭐랑 맞붙여야 된다? 사회랑 맞붙여야 된다. 네, 이렇게 얘기를 드리고요. 끝내기 전에 또 의견들이 또 올라왔네요. 쉽고 깔끔한 강연 완전 네,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MKKL님이 사회적 경제의 본래적 취지는 사람을 위한 돈 벌기라는 사회적 가치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사회적 경제 기업들은 이런 점이 잘 부각되지도 못하고 지원 종료 후에는 자생력도 떨어지는 경우가 많다고 들었습니다. 사실이라면 그 원인이 무엇이고 우리나라에만 나타나는 현상일까요? 우리나라 전반적인 상황은 잘 몰라 여쭤봅니다. 라고 했는데 그 밑에 빈리님이 또 이런 댓글을 달았어요. 사회적 경제도 경제고 사업인데 사업보다는 지원으로 보는 사람이 많아서 그런 것이 아닐까요? 라고 의견을 덧붙였습니다. 사실 현장에서 만나다 보면은 지원에만 급급해서 이렇게 형식적으로 만드는 곳도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예전에는 굉장히 부정적으로만 생각을 했는데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우리는 사회적인 목적, 즉 국가가 못하는 일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응되는 예산을 받는 거는 필요하다. 우리가 혼자만으로 완벽하게 해낼 수는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정부에다가 이 사회적인 역할을 한다는 거를 적극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지원을 받는 거는 필요하다. 두 번째는 어느 곳이든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은 있습니다. 완벽하지가 않아요. 사회가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 세 번째는 여기서 이제 뒷부분에 얘기를 하겠지만은 지원이 종료된 후에 생각보다 생존하는 기업들이 비율이 높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두 번째 시간에 얘기를 드릴게요. 자, 그러면은 52분이니까 10분간 쉬었다가 3시 2분에 두 번째 시간 하겠습니다. 우리 오프라인과 온라인에 계신 분들 다 가지 마시고 끝까지 남아 계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두 번째 시간 되는데요. 제가 여기 현장에 계신 분들하고 얘기를 또 하다가 선물도 또 드리고 그리고 우리 또 협동조합에 소속된 직원분 계셔서 좀 잠깐이라도 이렇게 협동조합, 우리 협동조합 어떤 협동조합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앞으로 좀 나오셔서 카메라에 얼굴 비춰주시면 굉장히 잘생기셨습니다. 네. 네. 이 마이크로 하는 게 더 좋을까요? 네, 잠시만요. 제가 이 마이크를 드릴게요. 네. 예, 반갑습니다. 저는 그 김해시에 있는 큰나무 자람 사회적 협동조합이라는 곳의 직원으로 지금 있는 김동규라고 하고요. 저희 큰나무 자람 사회적 협동조합은 이제 보건복지부를 중앙지처로 둔 사회적 협동조합이어서 아무래도 이제 아이들이나 다문화 가정 이게 관련된 사업을 이제 나라로부터 공모를 받고 또 저희들이 계속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까 오늘 잠깐 좀 늦게 와서 강의를 들으면서 저는 솔직히 좀 들었던 생각이 두 가지가 있었는데, 하나는 사회적 경제라는 것이 정말로 독립적으로 우리에게 사용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좀 많이 했었습니다. 왜냐하면은 경제라는 것은 경제 자체가 본연의 색깔을 제대로 잘 유지한다면 당연히 경제 안에 사회도 있고 모든 걸 살릴 수 있는 기반이 되는데, 경제 자체가 조금 변질되기 시작하면서 오히려 돈이나 여러 가지 이제 현상에 집중하다 보니까
그 경제가 갖고 있는 사회적인 역할이 좀 떨어지다 보니까 그것이 조금 아쉬웠다는 생각은 들었는데, 근데 저희가 실제 사회적 협동조합 일을 해보면서 근데 경제가 없이는 사회적인 활동을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회적인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당연히 본연의 경제를 회복하는 것이 좀 우선적으로 필요하고, 그 경제가 회복된 걸 바탕으로 해서 경제가 사회적인 역할을 잃지 않고 할 수 있도록 좀 경각심을 갖는 일. 근데 좀 이제 고민이 되는 거는 그 일을 하는데 이게 너는 이거를 해, 나는 경제를 할게, 이럴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경제와 사회는 함께 가야 되고 그걸 함께 갈 수 있는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지, 사회적 경제가 단독적으로 무언가를 할 수 있기에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 좀 용어적인 해석을 할 때 사람들이 대부분 사회적 경제에 뛰어든다고 했을 때 나는 사회적 경제 할 거야 라고 하시는데 조금 위험한 발언이지 않을까. 경제라는 거는 처음부터 순수하게 돈을 벌고 사회를 위해서, 돈을 위해서 모인 집단이고, 그것이 제대로 된 활동만 해준다면은 뭐 사회적으로는 문제될 게 없거든요. 항상 이제 아까 왔다 갔다 했다 그랬잖아요. 아무래도 사회가 강해지면은 또 이렇게 경제적인 게 또 좀 무너지게 되고, 돈이 또 부강하게 되면은 또 지금 뭐 해외 유럽만 봐도 너무 사회복지가 잘 돼 있으니까 나라가 미국도 부도 위기를 할 정도로, 그래서 너무 극단적으로 가지 않고 본질을 회복할 수 있는 좋은 찬스고, 또 지금 이런 좋은 활동들은 좀 나라나 사람들한테 잊어버리고 있는 사회 그 경제 역할 중 하나인 사회적인 활동을 좀 경각심을 주기에 너무 좋은 요소고, 저도 이 책 웬만하면 사회적 경제 책들은 웬만하면 사서 보거나 빌려보거나 하는데, 이런 걸 일부러라도 오늘 참석했던 이유도 저 또한 사회적인 일을 한다고 하면서 이제 잊어버리고 있는 게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활동을 계속적으로 좀 참여하고 배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박수 주십시오. 네, 우리 온라인에 계신 분들도 굉장히 공감이 가는 얘기들을 많이 해주신 것 같아요. 저도 늘 그런 부분이 고민되더라고요. 과연 이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면서 경제적 가치를 추구할 수 있을까? 그래도 우리가 지속 가능하려면은 어쨌든 매출도 나와야 되고, 그런데 너무 또 사회적인 좋은 일을 한다는 것에 매몰된 나머지 이 경제적 가치를 또 무시해서 실제 일하는 구성원들한테 열정페이를 요구하는 경우들도 또 보이고요. 또 어떨 때는 본의 아니게 악덕업자가 된 제대로 임금을 지불을 못하거나 민폐를 끼치는 경우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새가 양 날개로 날듯이 이 사회적 가치하고 경제적 가치가 같이 가야만 된다. 그런 부분을 잘 얘기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고요. 자, 이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경제활동의 사례들을 좀 얘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마침 좀 생생한 현장의 얘기를 또 들었는데 그와 관련한 몇 가지 사례들을 영화 드라마로 엮어서 얘기를 또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슬기로운 의사생활, 조종석이 유부남인데도 이렇게 키스씬을 보면서 많이 설레었다는 그런 사람들이 참 많이 있었죠. 네, 그 99학번 의사들의 알콩달콩한 연애 얘기도 좋았지만은 많은 사람들이 또 이 드라마를 보면서 호감을 가졌던 거는 여기 나오는 의사들이 굉장히 인간적이기 때문이었습니다. 환자들의 얘기를 끝까지 듣고 또 이 증상과 이 치료 과정에 대해서도 충분히 납득이 될 수 있도록 얘기를 하면서 소통하는 의사. 그렇지만은 우리가 대학병원 같은 경우 가면은 1시간 기다렸다가 3분 만나고 끝나는 경우도 많고, 일반 병원에 가서도 이제 의사 선생님들이 막 이상한 영어로 이렇게 쓰면서 무슨 얘기 쓰는 걸까 이런 생각도 들고 제대로 된 설명을 해주기가 어려운 경우들이 많잖아요. 아무래도 이 병원을 유지하기 위한 그런 경제적 가치에만 매몰되기 때문에 그런 경우들이 많은 것 같아요. 물론 좋은 의사분들, 훌륭한 의사분들도 많지만 그렇지만은 구조상 쉽지가 않다. 그런데 이러한 구조를 만들어가는 사회적 경제가 있습니다. 즉 의료복지 사회적 협동조합인데요. 의료 활동을 하는데 어떤 관점에서 한다? 복지라는 관점에서 한다. 그래서 치료만을 목적으로 두지 않고요.
건강 예방도 하고 건강 유지도 하고 또 환자하고 적극적으로 소통하는 가족 주치 제도도 둡니다. 이런 게 가능한 거는 의사만 운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지역 주민 그리고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공동으로 소유하고 민주적으로 운영하는 그러한 사회적 협동조합이기 때문에 가능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연합회에 가입된 회원조합원 수만 23개고요. 조합원 수는 5만 명에 이릅니다. 출자금은 133억 원이고요. 우리 경남에도 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이 혹시 있을까요? 네, 아직은 없나요? 네, 여기에서도 좀 생겨나면은 참 좋을 것 같고요. 물론 병원을 이렇게 운영을 한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십시일반 돈이 모여서 그러한 아름다운 병원, 함께 만들어가는 병원을 우리가 또 생겨나면은 좋겠다 얘기를 드리겠고요. 다음으로 제가 참 좋아하는 영화 중 하나인데 리틀 포레스트입니다. 요거는 많이들 보셨을 것 같아요. 리틀 포레스트는 이 김혜리? 김혜리가 맡은 우리 혜원이라는 캐릭터가 임용고시를 보다가 떨어집니다. 예, 그러고 같이 임용고시를 보던 남자친구랑 사이가 멀어져요. 네, 그러고 나서 또 취업을 하려고 했더니 나이가 많아서 취업이 어려워. 아르바이트 생활을 하면서 겪는 여러 고충도 있어. 편의점 차가운 밥을 먹다가 어느 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따뜻한 밥 한 끼를 먹고 싶어서 시골로 내려오는 거야. 내가 살던 곳에. 그래서 1년을 하면서 사계절 음식을 본인이 만들고 채소를 가꾸면서 마음과 몸이 회복이 되는 그러한 얘기입니다. 거기서 문소리가 맡은 엄마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혜원이가 힘들 때마다 이곳의 흙냄새와 바람과 햇볕을 기억한다면은 언제든 다시 털고 일어날 수 있을 거라는 거를 믿는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러한 비빌 언덕 리틀 포레스트가 돼주는 협동조합이 또 있습니다. 젊은 협업 농장이라는 곳인데요. 이거는 충남 홍성의 홍동마을 쪽에 이제 있는데, 그 근처에 있는데, 귀농귀촌 청년들이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이 사회적 경제도 머릿속으로만 배우면은 어때요? 이게 와닿지가 않죠. 직접 해보고 몸에 부딪히고, 저도 이제 여러 협동조합 이사도 하고 대의원도 하고 이러면서 참 많은 거를 배우고 느끼는데, 뭔가는 직접 해봐야 되잖아요. 농사일이라는 것도 그냥 교육을 받아서만 되진 않잖아요. 그래서 와가지고 실제 농사일을 하면서 배우고, 내가 농사일에 맞는지 또 농촌에 사는 게 나하고 맞는지를 깨달아 갑니다. 6개월이 됐건 1년이 됐건. 자, 근데 그렇게 하다 보면은 이곳이 뭐가 돼요? 내 고향이 될 수 있습니다. 저도 이거 조사하다가 이사장님 얘기 듣다가 놀랐는데요. 7, 80년대 농촌 인구가 50%였다면은 지금은 8%밖에 안 된답니다. 아까 김태리처럼 리틀 포레스트를 가진 곳은 거의 없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를 이제 갖게 되면 어때요? 도시에서 살다가 김태리처럼 우리 혜원이처럼 몸과 마음이 지쳐, 이제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겠어. 그럴 때 여기에 와서 농사를 짓고 사람들하고 어울리고 밥을 해 먹고 돈이 들어가지 않잖아요. 내가 농사를 지은 만큼 또 여기서 이렇게 밥을 먹을 수 있으니까, 그러다 보면은 몸과 마음이 조금씩 회복이 돼서 이런 위험사에서의 안전지대, 완충지대, 그리고 어때요? 비빌 언덕이 된다는 거죠. 자, 그런 내용을 얘기를 드렸고요. 세 번째로는 우리 사이코지만 괜찮아. 이거 굉장히 매니악한 드라마인데. 네, 보셨나요? 저는 참 좋아합니다. 예, 좋아하는 드라마인데, 여기서 극 중에 오정세가 발달장애인으로 나옵니다. 굉장히 연기를 실감나게 해요. 근데 이 사람이 혼자서 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나이가 37인데. 그래서 동생인 김수현한테 얹혀 살아요, 한마디로. 그런데 이 사람이 능력이 없냐? 그림과 관련한 뛰어난 재능이 있어요. 근데 일할 기회가 주어지지 않아. 좀처럼 이렇게 사회생활을 할 수가 없어. 물론 드라마 결말에 가면은 이 사람의 재능을 발휘해서 독립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되지만은, 대부분의 발달장애인은 그런 기회를 얻기가 어렵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기회를 만들어가는 사회적 경제 기업들이 또 있습니다. 우리 사회적 기업 베어베터는 네이버에서 일하던 이제 임원이 퇴사를 해서 만든 사회적 기업인데요. 여기는 이제 그렇습니다.
자기의 자녀가 발달 장애인인 거예요. 그래서 이 자녀한테 재산을 많이 남긴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자녀가 실제 일을 하면서 사회생활을 하고 그로 인해서 이 사회에 편입되고 아까 첫 시간에 뭐라고 했죠? 노동통합. 예, 소외되지 않는 노동에 소외된 노동에서 이 적극적으로 같이 일할 수 있는 곳으로 통합되는 거죠. 그런 경험을 했을 때 이 엄마가 안심할 수가 있는 거죠. 발달장애인 부모님들의 소원이 그거잖아요. 내 아이보다 하루라도 더 살았으면 좋겠다. 예, 그런 소원이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발달장애인이 일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일거리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명함 인쇄라든지 커피 로스팅이라든지 리본 장식이라든지 또 배달 이렇게 하는 것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업무들을 이렇게 가능하면 다양하게 쪼개서 여러 발달장애인이 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200명이 넘는 사람을 고용을 하고 있어요. 대단하죠, 발달장애인을. 자, 여기에는 나오지 않았지만은 위켄 쿠키라는 곳이 있어요. 위켄, 우리도 할 수 있다. 누가? 발달 장애인도 일정한 요건 하에서는 일을 할 수 있다. 근데 거기에 그 사회적 경제 기업의 슬로건이 저는 참 인상적인데요. 뭐라고 얘기를 하냐? 우리는 쿠키를 만들기 위해서 사람을 고용하는 게 아니라 사람을 고용하기 위해서 쿠키를 만듭니다. 즉 사회적 경제가 사회적 가치도 추구하고 경제적 가치도 같이 추구를 해야 되는데 우리는 경제적 가치를 추구하는 차원에서 무언가를 하는 게 아니라 이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차원에서 경제적 가치를 추구합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런 부분이 많이 와닿아서 얘기를 드렸고요. 꿈고래 놀이터 부모협동조합도 소개를 해드릴게요. 여기는 발달장애인에게 어떤 돌봄, 치료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일반 시장에서는 어때요? 좀 비싸요. 그리고 정부가 지원을 해주질 않아요. 국가와 시장의 경계에서 뭐가 탄생했다고요? 사회적 경제 방식. 즉 발달장애인 부모님들끼리 모여가지고 이 치료 공간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비용도 줄였죠. 왜냐? 일종의 직거래를 하는 거죠. 강사를 직접 고용해가지고 하는 거니까 그것뿐만이 아니라 우리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강사를 할 수도 있고요. 우리에게 맞는 교육과 돌봄을 할 수도 있습니다. 또 무엇보다 어려운 발달장애인 부모님들께 모여서 서로를 위로를 하고 서로의 정보를 교환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사회적 경제 기업이 많아진다면은 우리 이런 사이코지만 괜찮아에 나온 이 오정세 같은 발달장애인 분들도 충분히 같이 살아갈 수 있겠죠. 네, 그런 얘기를 들려드리겠고요. 앞서서 이제 그 유튜브 댓글에서 이 어떤 사회적 경제 기업들이 지원이 끝나면은 또 생존을 많이 못하더라 했는데 또 통계를 조금 보여드리려고 그래요. 일단은 고용 수준은 아까 얘기를 드렸었죠. 고용 안정 효과가 있는데요. 자, 보시면은 사회적 기업으로 인증 후 3년 뒤에도 이 높은 생존율 91.8%를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어때요? 일반 기업은 창업 후 3년 생존율이 38.2%입니다. 예, 그리고 마을 기업도 정부 지원 종료 후에 87%가 이게 살아남아 있어요. 우리가 또 막연하게 주변에서 이 지원이 끝난 다음에 사실은 또 망한 곳들도 있죠. 사업이 실패한 곳들도. 여기 보면은 100%는 아니잖아요. 그렇지만은 일반 기업보다는 훨씬 높다. 이 이유가 뭘까? 저는 인디언 기후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인디언 기후제 아세요? 모르세요? 인디언 기후제는 뭐냐면은 비가 올 때까지 기후제를 지내는 무슨 얘기냐? 우리가 버티는 거예요. 일종의 인내 자본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사회적 경제 기업은 아까 사회적 기업 베어베타처럼 정말 절박한 필요, 절실한 필요에서 시작을 했기 때문에 멈출 수가 없는 거예요. 어려워도 참고 주변의 사람들의 도움을 받고 해서 버텨나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게 버티다 보면은 우리가 데스밸리라고 그러잖아요. 이렇게 그 사업을 하다 보면은 정말 그 죽음의 계곡, 어려운 순간이 나오고 그 다음에 다시 살아나는데 그거를 이겨낼 수 있는 힘을 발휘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자, 그리고 구성원 간 인적 결합을 중시해서 높은 정규직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협동조합 73.2%, 100%는 아니에요. 사회적 기업 66.1%, 낮은 이직률,
협동조합 4.2%를 4.7%군요. 이렇게 차지하고 있다 얘기를 드리겠고요. 자, 다음에 고용 창출 효과. 이 취업 유발 효과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택시 협동조합. 택시 협동조합이 요즘에는 조금 어려운 곳들도 많이 있어요. 이렇게 원래의 정신에 맞지 않게 본 곳도 있고, 또 기본적으로 노동자 협동조합이 사실 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출자금 규모가 크고, 또 이 직원들 사이에서의 갈등이 생길 수도 있고, 하루 종일 붙어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 조합원들끼리. 그런데 처음에 이 택시 협동조합이 나왔을 때 일반 택시 회사보다 어때요? 근로일수 대비 수입이 1.7배나 이렇게 높아졌다고 그래요. 그러니까는 협동조합을 잘 구현을 하면은 저런 방식으로 일반 기업보다 더 고용의 질을 높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물론 그게 다 성공하지는 못한다는 거 얘기 드리고요. 그리고 끝으로 이제 유유인력 활용. 이거 아까 얘기 드렸잖아요. 여기서는 제가 경력 단절 여성이라고 돼 있는데 아까 뭐라고 했죠? 경력 보유 여성으로 해보자. 이런 유유인력을 통합을 시키는데 이분들에 대해서 시혜적인 관점이 아니라 어때요? 머니볼에서 나오는 것처럼 우리가 그동안 저평가됐던 사람들을 적극적으로 끌어들이는 차원이다. 이렇게 얘기를 드리겠고요. 자, 이제 마지막 4장입니다. 사회적 경제 운영 원리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려고 하는데 그 전에 혹시 이렇게 또 글이 또 올라온 게 있는지 한번 봐보도록 할게요. 저런 슬기로운 의사 선생님 같은 분을 아직 만나본 적이 그리고 하얀 거탑만 생각난다고 합니다. 네, 그렇죠. 병원 하면은 사실 막 권력 투쟁, 막 굉장히 뭐 수술 집도 하면서 그 불가능한 수술을 이겨내고 막 이런 부분들이 많았는데 슬기로운 의사 생활은 그렇게 극적이지 않으면서도 잔잔한 즐거움을 줘서 좋았는데 그렇게 따뜻한 의사가 나오기가 힘든 구조죠. 근데 우리 의료복지 사회적 협동조합에 가면은 그런 따뜻한 의사를 많이 만날 수 있습니다. 저는 은평에 있는 산림의료사, 서울 은평에 서울 쪽이 거주지니까 은평에 있는 산림의료사협에도 가입돼 있고 구리에 또 느티나무 의료사협에도 가입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의료사협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아직 경남은 이제 있지는 않다고 하니까 같이 한번 만들어가는 의논을 해보셔도 좋겠다 생각이 들고요. 우리 나모우리님이 협동조합의 경우 법인 해산까지는 안 했지만 유명무실한 상태인 법인이 많은 것 같습니다. 라고 이제 했습니다. 예, 사실은 그런 경우들도 있어요. 아직 협동조합들이 이런 사업적인 그 어려움 그리고 조직적인 갈등으로 인해서 유휴 상태, 그러니까는 제대로 굴러가지 않는 그런 경우들도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렇지만은 일반 기업보다는 좀 더 높은 비율이 아닐까라고 이제 생각이 들고요. 호혜라는 말을 좀 알려주시라고 서종민 서종민 선생님 제 패친 맞으신 것 같은데 호혜라는 말은 어때요? 우리 서로 호가 그렇잖아요. 예, 서로 이렇게 같이 시혜를 베푸는 이렇게 보면 되겠죠. 아까 사실은 1교시 때 설명을 드리긴 했었는데 내가 베풀고 나면은 다른 사람도 베푸는 상호 호혜의 정신인데 이 축의금을 낼 때 우리가 어떻다고 했죠? 경조사를 할 때 돈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럴 때 서로 십시일반 해가지고 도와주면은 나중에 이 사람도 다시 도와주는 그런 게 바로 호혜의 정신이고 보다 쉽게 보면은 우리가 공부할 때 이거 국어 잘하는 친구가 있고 수학 잘하는 친구가 있고 그러면은 공부 품앗이를 하잖아요. 자, 그런데 저는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제가 주변에 책 선물을 많이 했는데 어떤 사람은 책을 받았을 때 이렇게 뭔가 저한테 조그만 거라도 다시 달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조그만 거라도 다시 주시는 분이 있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지? 책을 받았는데 아무런 그 반응이 없으신 분도 있어요. 근데 조그만 거라도 이렇게 소감을 얘기해 주거나 뭔가 잘 읽었다고 이렇게 해주면은 그게 그렇게 기쁠 수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는 다른 사람한테 이렇게 준다는 게 꼭 엄청난 게 아니어도 약간의 그 말 한마디 그리고 약간의 손짓 이런 것만으로도 서로 이렇게 도움이 되고요. 또 이게 보니까 내가 이 사람한테 베푼다고 해서 이 사람이 나한테 바로 오진 않지만은 내가 이 사람한테 베풀었는데 또 이 사람이 다른 사람한테 베풀고 돌고 돌고 돌아서
나한테 돌아오는 경우들이 많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순환호해라는 말로 우리 김시양 선생님이 표현하기도 하는데 전 그게 굉장히 와닿는 것 같아요. 호해라는 거는 1대1만이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돌고 돌아서 돌아오는 호해도 있다. 만약에 우리 사회가 서로 이렇게 호해의 정신이 많아지면은 훨씬 따뜻해지겠죠. 자, 그리고 얘기가 나온 김에 각박한 사회지만은 여러분 그런 뉴스 많이 보실 거예요. 갑자기 어때요? 차 사고가 났는데 여러 주민들이 모여가지고 지나가던 주민들이 모여서 차를 들어 올린. 그리고 몇 년 전에는 뭐가 있었냐면은 지하철에 노인이 깔렸었는데 지하철을 다 같이 민 거예요. 저거 영상이 있는데 야, 그게 움직이더라고요, 지하철이. 물론 여기 탔던 사람들이 내렸겠죠. 내리고 빈 이렇게 칸을 민 거지만은 야, 그래서 사람이 따뜻한 마음들이 분명히 있다. 예,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나라 농협은 점점점 우리나라 농협은 사회적 경제 조직이지만 조금 아쉬운 부분들도 있죠. 금융 사업에만 너무 치우친다거나 그렇지만 지역별로 또 농민들을 위한 활동을 하는 곳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허성재 선생님이 얘기한 농협이 사회적 경제의 기본 원리로 운영한다고 생각하시는지요라는 말은 세모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이 여러 협동조합들, 사회적 기업, 마을 기업 이렇게 많아지면서 농협에서도 조금씩 마음을 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학생들, 그렇지 않나요? 네, 그런 일들이 좀 생겨요. 학생들한테 사회적 경제 교육하는 데도 이렇게 쓰고 또 지역별로는 또 이렇게 사회적 경제 조직하고 해가지고 금융적으로 조금의 지원을 하는 경우들도 생겨요. 신협이 근데 훨씬 더 많이 하고 있는 거는 또 사실입니다. 자, 그렇고요. 농협하면 관치금융 이런 부분이 나왔고 달달맘 TV 선생님이 저자 사인 한 책 받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해서 제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위에 올리는 우리 JUSUWN 한메일.net으로 이렇게 드리면은 주소를 주시면 제가 보내드리겠고요. 자, 얘기 나온 김에 우리 현장에 계신 분들 중에서도 이렇게 지금 세 분이 있으시네요. 세 분 중에서 가위바위보로 한번 해볼까요? 가위바위보에서 하나 드릴까요? 자, 저랑 가위바위보. 네, 우리 안 받으려고 하면 괜찮습니다. 받고 싶으면 가위바위보. 저쪽에 한 분 더 계십니다. 한 번 더, 한 번. 그렇죠. 이게 두 분 같이 이게 보는 손 내리고 가위바위보. 네, 여기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박수 한번 주십시오. 네, 고맙습니다. 네. 책을 이렇게 이제 세 권을 다 소진을 했고요. 자, 다시 돌아와서 마지막으로 사회적 경제 운영 원리를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책에 보면은 월드워 제트 그리고 예수의 세 가지 유혹 그리고 이태원 클래스 이렇게 있는데요. 이 중에 월드워 제트만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월드워 제트는 뭐냐면은 우리 부산행은 많이 보셨을 거예요. 부산행. 좀비가 나오는 한국형 블록포스터죠. 1300만 명이 봤던가 그랬던 것 같은데 월드워 제트는 제트가 좀비의 약자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좀비 전쟁이 일어나요. 갑자기 좀비가 창궐을 하는데 뉴욕의 좀비들이 나타나는데 이 브래드 피트가 주인공입니다. 제가 브래드 피트를 참 좋아하나 봐요. 머니볼에서 또 나왔네요. 네, 브래드 피트가 UN 조사관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세계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인데 뉴욕에서 갑자기 이 좀비를 마주친 혼란스러운 순간에도 한 좀비에게 물렸을 때 반응을 이렇게 봐요. 그랬더니 12초 만에 좀비로 바뀌어. 그래서 이 사람은 이거를 기억을 해놓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 내가 나중에 그 좀비 피가 입속으로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내가 좀비가 되면 가족을 해칠 수도 있으니까 이 옥상 꼭대기에 올라가 가지고 12초를 세요. 12초를 세도 안 바뀌니까 안심을 하고 해요. 그렇게 굉장히 뛰어난 관찰력과 상황 해결 능력이 있는데 이 사람이 또 여기도 나왔네요. 이 사람이 이스라엘에 가서 또 좀비들이 이렇게 사람을 병자는 건드리지 않고 간다는 사실을 또 발견을 합니다. 어떤 가설을 세워요? 건강하지 않는 인간은 좀비가 숙주에 적합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서 공격을 안 하는 게 아닐까?
자, 그러면 그걸 응용을 해보는 거예요. 내가 건강하지 않은 인간이 되면은 좀비는 건드리지 않겠구나. 그래서 치명적인 병균을 내 몸속에 투입을 합니다. 물론 해독제가 있는 가운데 그렇게 해가지고 가설을 검증을 해봐요. 그랬더니 진짜로 사람 그 좀비들이 마치 이렇게 홍해가 갈라지듯이 건드리지 않고 쭉 가는 거예요. 예. 자, 그런 게 바로 사회적 기업가 정신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뭐냐? 우리 주변의 일상적인 상황들을 관찰을 해서 거기서 문제점을 발견하고 해결할 수 있는 가설을 세우고 그 다음에 검증을 하는 게 바로 이런 사회적 기업가 정신이다 라는 부분인데, 예를 하나 들어보도록 할게요. 자, 이 시계는 딱 봤을 때 뭐가 이렇게 특색이 있나요? 그렇죠. 분침과 시침이 안 보이잖아요. 우리 선생님 너무 적극적으로 호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그러면 이 시계는 어떻게 알 수 있나? 구슬을 만져서 알 수 있는 시계입니다. 일종의 점자 시계 같은 거죠. 근데 이 시계가 이 개발된 상황이 참 재밌습니다. 어떠냐? 이 시계를 만들어낸 브래들리 시계를 만들어낸 이원 대표는 미국에 유학을 갔다가 시계를 차고 있는데도 계속 옆에 시간을 물어보는 학생을 발견을 했어요. 왜 그러지? 저 사람은 시계를 차고 있는데, 알고 봤더니 시각장애인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각장애인이 시간을 알려고 하는데 그전에는 청각을 이용한 시계만 있었던 거예요. 뭐냐? 띡 누르면은 3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근데 수업 시간이 그렇게 하면 어때요? 방해가 되잖아요. 그래서 옆에 사람한테 이렇게 조용하게 시간을 물어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시각을 못 쓰고 청각을 못 쓰더라도 무슨 감각을 쓰는 시계를 만들 수 있다? 촉각을 이용한 시계를 만들 수 있다. 이게 바로 뭐예요? 진짜 문제였구나. 진짜 문제는 뭐다? 그전에는 왜 시각과 이 청각만을 이용한 시계가 있었을까? 촉각을 이용한 시계를 만들면은 시각장애인도 얼마든지 어때요? 시간을 편하게 알 수 있을 텐데. 그렇게 해가지고 시계를 개발을 했는데, 이 시계가 시각장애인한테만 유용한 시계가 아니에요. 어떤 사람한테 유용할까요? 혹시? 네. 엊그저께 속초에서 강의를 했는데 이거 맞추시더라고요. 어떤 사람한테 유용할까요? 네. 자, 답이 안 나오는 것 같네요. 우리 혹시 유튜브에서도? 네, 이거는 영업을 하는 사람들한테 유리합니다. 왜냐? 이렇게 고객하고 마주보고 있는데 다음 미팅이 생각나. 자꾸 이제 핸드폰을 이렇게 하면 어때요? 이 사람이 나하고 시간은 중요하지 않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슬그머니 내려가지고 만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시계가 일단 특이하잖아요. 패션 시계로도 이렇게 많은 호응을 받습니다. 이거를 넘어가기 전에 이거를 뭐라고도 얘기를 하냐면은 유니버셜 디자인이라고 합니다. 유니버셜 보편적인 디자인, 즉 뭐냐? 이렇게 장애가 있는지 없는지 상관없이, 그리고 나이가 적고 상관없이 누구에게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디자인이라는 거예요. 예를 하나 더 들어볼게요. 예전에는 엘리베이터에 가면은 층이 어때요? 이렇게 높게 돼 있었어요. 그래서 저같이 키가 작은 사람은 꼭대기 층을 이렇게 찍기가 어려워. 요즘에는 어떻게 되는지 기억나세요? 옆으로 많이 돼 있어요. 옆으로 돼 있으면 어때요? 키가 작은 어린이도 충분히 누를 수 있어요. 그리고 어른들도 이걸 누르는 데 있어서 불편함이 없어요. 그렇죠? 자, 그렇게 되면은 내가 키가 작거나 어린이라고 해서 이렇게 불편함을 겪는 거를 넘어설 수 있는 거예요. 그 전에 또 하나만 더 얘기 드리면은, 예전에 혹시 기억나면은 이렇게 높게 돼 있어 가지고 아파트 같은 경우에 조그만 받침대가 있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렇게 올라서 할 수 있죠. 근데 어때요? 티가 나. 그런 거를 베리어 프리, 장애물을 없애는 디자인인데, 그거 장애물을 없애는 정도가 아니라 어때요? 처음부터 누구에게나 접근할 수 있는 그런 디자인이 유니버셜 디자인이다 얘기를 드리겠고요. 자,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재미난 이 사회적 경제 제품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그거를 얘기를 드리도록 할 텐데, 아프리카에서 물이 부족해서 먼 거리까지 물을 떠옵니다. 머리에도 지고 손에도 지고 하는데, 저렇게 머리에다가 지면은 이게 눌리겠어요. 그리고 손으로 지면 어때요? 너무 힘들어. 그래서 어떤 사람이 생각을 한 거예요. 꼭 물을 머리에 지고 손으로 재야 될까? 어떻다?
끌고 가면 어떨까? 예, 바퀴를 이용하면 되지 않냐? 물통이 네모날 필요는 없지 않냐? 물통을 뭐처럼 이 바퀴처럼 만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질질질 끌고 가는 거예요. 훨씬 힘이 덜 들겠죠. 자, 그리고 이거가 영어의 알파벳의 Q랑 비슷하다고 해서 Q 드럼이라고 합니다. 드럼이 물통이니까 Q 드럼이라고 하는데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죠. 이 세상을 바꾸는 디자인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고요. 실패 사례도 좀 하나 들어보도록 할게요. 실패 사례. 우리가 어렸을 때 저는 이런 놀이가 있었었는데 혹시 여기 이런 거 기구 우리 선생님 있으시구나. 예, 이렇게 빙글빙글 돌면서 한 애가 돌면은 여러 사람들이 이렇게 딱 탑승을 해요. 그러면 빙빙빙 도는 그런 놀이기구가 되는데 이 놀이기구를 보다가 어떤 사람이 또 좋은 아이디어를 생각을 한 거예요. 어떻게 되냐? 저 운동 에너지를 이용해서 지하 깊숙이 있는 지하수를 끌어올려 가지고 이렇게 위치 에너지로 만들어 가지고 뚝 떨어뜨려서 펌프로 하면은 저기 사람이 편리하게 물을 끌어올릴 수 있겠구나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노는 기구인 플레이랑 펌프를 결합해서 플레이 펌프라고 명명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아프리카 여러 지역에 후원을 받아가지고 지어졌어요. 결과는 실패했습니다. 왜 실패했을까요? 네. 혹시 아시는 분 왜 실패했을까요? 네? 맞아요, 맞아요. 애들이 보세요. 이거 잠깐 길어야 뭐 2, 3분 하는 거지. 이거를 10분 동안 돌린다. 노동이 돼요. 애들 학교도 가야 되잖아요. 근데 왜 실패를 했냐? 검증을 안 해봤던 거예요. 검증을 안 하고 무조건 이렇게 쌓다 보니까 만들다 보니까 실패를 한 거예요. 그래서 아까 브래드 피트가 뭘 했죠? 검증을 했잖아요. 내 몸에 투입을 해서라도 검증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전 인류한테 그 뭐죠? 병균 투입해가지고 좀비랑 맞서봐. 그랬다가 안 되면 어때요? 떼죽음이 당하겠죠. 그래서 사회적 기업가 정신은 어떻다? 문제를 관찰을 하고 문제를 발견하고 가설을 세운 다음에 검증을 해야 된다. 다시 한번 관찰을 해서 진짜 문제를 발견하고 가설을 세워서 시범 적용을 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리고 이거를 못했기 때문에 활용되지 못했다. 이렇게 얘기를 드리겠고요. 자, 여기까지 여러분들하고 영화 드라마로 보는 사회적 경제 얘기를 좀 해봤습니다. 어떻게 조금이나마 더 사회적 경제가 친근하게 느껴졌는지 모르겠어요. 좀 고개를 끄덕이시네요.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사회적 경제 키워드 3가지만 한번 다시 해볼까요? 네, 기억나세요? 첫 번째 잊어버리셨어? 구국사. 그렇죠. 구성원의 참여를 바탕으로 잊어버렸어요. 제가 다시 얘기할게요. 국가와 시장의 경계에서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경제활동이다. 이렇게 얘기를 드리겠고요. 자, 그러면은 혹시 이제 그 나머지 좀 시간 한 5분 정도 여러분 현장에 계신 분들이나 아니면 유튜브에 계신 하는 분들한테 좀 질문도 받고 얘기도 나누려고 하는데요. 일단은 여기 댓글을 조금 읽어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마이크를 이제 혹시 주시면은 여기 있구나. 내가 가지고 있었는데. 네, 여기 있습니다. 네, 현장에 계신 분들 그래도 얘기 한마디씩 카메라 앞으로 나오라고는 안 할 테니까 얘기 한마디씩 하면은 좀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댓글을 좀 읽어보도록 할게요. 책에서 사회적 경제 기업 연대와 협력이 중요하다고 배웠습니다. 근데 실제 현장에서는 서로 한정된 이권을 두고 다투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선생님께서는 이러한 경쟁의 상황을 마주한 사회적 경제 기업들이 연대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생각하시나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기러기가 이렇게 날 때, 철새가 날 때 V자 대형으로 이렇게 난다고 그래요. 그쵸? 근데 이렇게 하면은 심장박동이나 그 날개 수가 17% 정도 줄어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활용을 해서 비행기도 전투 비행기들을 이렇게 V자 편대로 날아가요. 근데 맨 앞에 있는 그러면은 새가 압력을 제일 많이 받잖아요. 풍압을. 너무 힘들어. 그러면 얘가 계속 날아가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바꿔주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 같은 지역에 있는 사회적 경제 기업들
같은 업종에 있는 사회적 경제 기업들끼리 이렇게 이권을 두고 다투다 보면은 서로 공멸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저는 이런 V자 편대 원리를 해서 어떤 곳이 조금 그 리더십을 발휘해 가지고 이끌어가고 그러다가 지치면은 또 이어달리기처럼 또 다른 데가 하고 이런 방식이 원칙적으로 필요하지 않을까. 원론적으로는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현장에서 아주 크고 작은 문제들이 많이 일어나는 거는 사실인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최근 우리나라 젊은이가 새로 내놓은 점자시계. 아, 또 새로 내놓은 게 있군요. 아까 그 브래들리 시계도 우리나라에서 만든 거예요. 자, 그렇고요. 빈니님이 또 맞추셨구나. 아이들이 항상 안 놀죠. 네, 그러셨고 우리 빈니님이 어떤 강의였는지 궁금했는데 잘 들었습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빈니님 굉장히 잘 맞추시네요. 디메님이 저 시계는 얼마일까? 한 30만 원 정도 합니다. 자, 그리고 사회적 경제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합당한 경제력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아까 우리 그 직원 선생님이 얘기해 주신 부분도 그런 부분이었죠. 자, 그리고 중학생들을 대상으로 사회적 경제를 교육한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사회적 가치를 이해하기에는 아직 좀 부족하고 드라마나 영화를 예시로 들어도 재미있어 하긴 어려울 것 같고 실제 이 책을 교육청이나 학교에서 많이 구매를 했는데 생각보다 아이들이 되게 재미나게 읽는다고 그래요. 저는 사실은 이 책을 어른용으로 좀 만들었거든요. 근데 아이들도 재미나게 봅니다. 그래서 아이들한테는 이거를 다 읽으라고 하지 않고 그 중에서 너가 본 영화나 드라마 파트를 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그래요. 이 각각의 세 장의 부분이 2장은 좀 연결돼 있어요. 경제사로서. 근데 1장, 3장, 4장은 챕터들이 꼭 따로따로 돼 있어서 다 안 읽으셔도 되니까 그렇게 봐도 좋을 것 같고 중학생 대상으로 저는 사회적 경제 교육을 할 때 아까 그 큐드럼이라든지 아니면은 이 브래들리 점자시계 같이 좀 재미난 사례를 얘기를 드리려고 하고요. 또 이 무지개 잠반 프로젝트라고 해서 중학교 1학년, 3학년 학생들이 이 새로운 제품을 만들어서 잠반 문제를 해결한 게 있습니다. 뭐냐? 아이들이 반찬을 많이 남기는 이유를 봤더니 배식을 할 때 내가 얼마만큼 먹어야 되는지를 모르는 경우들이 많았대요. 그래서 식판에다가 무지개처럼 눈금을 그려놨어. 요 정도는 반 공기다, 이 정도는 한 공기다 이렇게 해서 했더니 이게 잔반이 70% 정도 줄어들었대요. 그래서 이 아이디어가 좋아가지고 군부대라든지 다른 곳에 막 확산됐어요. 아까 세상을 바꾸는 디자인 얘기를 했잖아요. 아이들도 아이디어만 있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게 그런 디자인이다 얘기를 드리겠고, 자 이제 마이크를 조금 해서 제가 그 너무나 열심히 끄덕이고 이렇게 해주신 우리 선생님 조금 말씀해 주시면은 어떨까요? 오늘 정말 여기에 오기를 너무 잘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오늘 또 좋은 또 강의를 통해서 조금 더 사회적 경제 기업이란 무엇인지 또한 느끼는 바가 너무 컸던 너무 좋은 강의였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감사합니다. 네, 오셔가지고 이 사회적 경제에 대해서 조금은 더 이렇게 친숙하게 느껴지셨다고 하셨고요. 우리 그 또 어떤 선생님 이렇게 좀 얘기를 드릴까요? 다 한마디씩은 하고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선생님 말씀 괜찮으세요? 네, 그러면 우리 선생님은 네, 오케이,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네, 제가 오늘 좀 일찍 오려고 했는데 저도 이제 업을 하는지라 제가 뭐 업하고 오느라고 조금 늦었습니다. 근데도 제가 이렇게 또 가위바위보 해가지고 이게 책도 받고 일단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이제 사회적 기업 이제 육성 사업에 선정이 돼서 이때까지 쭉 해오다가 요번에 이제 그 지역형 사회적 기업 있죠. 그쪽에 이제 그 내년 거기 이제 제가 이제 선정이 됐어요. 예비 사회적 기업. 그래서 그런데도 아직 배울 게 너무 많고 지금 아직 사회적 경제 기업에 대한 뚜렷하게 소셜 미션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아직까지는 이제 굉장히 부유했었는데 지금 조금 이제 흐릿하게 이제 보이는 그런 형태에서 오늘 그래도 이렇게 좀 설명 듣고 저도 이제 좀 이 작성을 해가면서 했는데
어쨌든 제가 앞으로도 좀 더 많이 책도 좀 많이 읽고 좀 많이 좀 공부를 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또 여기서 또 더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런 자리 마련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종종 이런 자리가 있으면 제가 또 일을 하다가도 좀 달려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예. 센터에서 이렇게 마련해줘서 너무 감사하죠. 여기 또 얘기를 네,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사실 저는 책 읽기 정말 싫어하는데 이번에 책은 정말 쉽게 잘 읽은 것 같습니다. 한두 시간 만에 후딱후딱 읽은 것 같아요. 그 책 내용 중에 오늘 발표에서는 좀 없었던 거는 같은데 그 포드랑 페라리랑 이렇게 얘기하는 부분이 또 재밌었는데 그 요즘에 사회적 경제 뉴스라든지 이런 거 보면 등록제 말을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여기 어떻게 책의 내용으로 보면 이게 포드처럼 그냥 일륜적으로 이제 어느 정도 최소한 요건만 되면 사회적 기업을 시켜주겠다라는 건데 지금의 이제 인증제처럼 좀 뭔가 심사를 하고 사회적 기업가 정신을 보는 이런 거는 또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저는 사실은 제일 좀 좋아하는 리뷰 중에 하나가 그 포드 대 페라리인데 거기 조금 설명하기가 좀 벅차서 뺐는데 또 많이 안 보시고 그래서 그 영화 자체를 포드 간단히 이제 또 모르시는 분에 설명을 하면은 포드 대 페라리는 포드가 굉장히 대중적인 차예요. 그래서 미국에서 승승장구를 했는데 이 베이비 부머 세대들은 자기만의 개성 있는 차를 좀 갖고 싶어 하니까 우리 페라리처럼 특색 있는 차를 만들고 싶다 해서 페라리 회사에 갔더니 야, 너네들하고는 우리 협력 못해. 우리 회사랑 같이 안 해. 이렇게 하니까 포드 사장이 빡 돌아가지고 페라리하고 경주를 르망 24 경주를 하는데 이겨야 되겠다 해서 페라리를 이길 수 있는 차를 개발을 하는데 그 과정에서 포드의 방식은 굉장히 관료적으로 이렇게 나갑니다. 그런데 그래서 이 포드 새로운 자동차를 만드는 사람이 엄청 어렵게 자기들의 의견을 고집해가지고 결국에는 이제 좋은 결과를 나오는데 제가 그 챕터를 해서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는 말씀하신 대로 혁신이라는 거는 항상 새로운 아이디어 그리고 그 현장에서의 새로운 아이디어 그런 책상 머리에서의 어떤 이론이라든지 그 구태의연한 생각이 아니라 현장에 계신 분들의 정말 그 반짝반짝 빛나는 그런 아이디어에서 나오는데 그것들이 많이 발현되지 못하는 우리 사회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약간 탑다운 방식으로 많이 진행되고 사회적 경제에서도 그런 부분이 좀 아쉽고 아무래도 이 사회적 경제 인증 제도가 정형화돼 있다 보니까 그 정형화된 틀에 들어가려다 보니까 어때요? 처음에 창의적이고 이 어떤 무한한 가능성을 가졌던 그런 아이디어들이 많이 잘려나가게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 생각이 들어서 조금은 더 유동적이고 유연하게 바뀌었으면 좋겠다 싶은데 최근에 그래도 사회적 기업 제도도 창의 혁신형이 이제 들어가고 기존의 어떤 취약계층 고용과 취약계층 사회 서비스만이 아니라 지역사회 기여형도 보다 많이 인정하고 창의혁신형도 보다 많이 인정하는 그런 형태로 바뀌는 것 같아서 그거는 조금 좋고 중간 지원 조직 입장에서 참 그런 고민을 많이 하실 것 같아요. 행정과 이 현장하고의 사이에 끼어서 이 현장의 의견도 수렴을 해야 되는데 또 행정에서 원하는 일정한 또 그 목표치, 가시적인 성과들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 그래서 참 공감이 가는 얘기였습니다. 제가 어떤 맞는 대답을 드렸는지는 모르겠는데 그 얘기에 오히려 제가 말씀하신 얘기에 굉장히 공감이 갔었다. 그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러면 끝으로 이제 나머지 분들 얘기를 좀 들려드리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디맨님이 우리 중학생 대상으로는 동화 이야기나 만화를 주제로 해도 충분히 나올 것 같다. 만화 얘기하니까 사실은 이 책에 실리지 않았지만은 저는 스머프를 그 칼럼으로 썼었거든요. 스머프 마을이 어떤 기본소득이 실현된 곳인 것 같다. 예, 저마다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심지어 게으름뱅이는 항상 이렇게 누워서 약간 어딘가에 자고 있고 짱 박혀 있잖아요. 예, 똘똘이 스머프는 항상 이렇게 뭔가 말도 안 되는 아이디어를 생각하고 그렇게 우리가 어떤 면에서는 본연의 개성과 본연의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이렇게 가는 게 또 한편으로는 사회적 경제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서 우리 스머프 만화도 조금 아이들한테는 아주 신선하게 옛날 만화에서 그렇지만은 살펴보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사회적 경제 아이디어 발명대회도 곧 나올지도 이런 거는 원래 그 창업 경영대 이런 게 많이 있으니까 얘기 나온 김에 경영대 이렇게 얘기 잠깐 했었잖아요. 제가 이제 심사도 많이 맡았었는데 볼 때 사실은 사회적인 미션도 중요하지만은 이거를 어떻게 해결할까가 더 포인트가 많이 가더라고요. 왜냐하면은 뭐 환경 문제 이런 거를 한 8분 동안 얘기하다가 그래서 우리는 2분 동안 마지막에 요렇게 해결하려고 합니다. 이러면은 사실은 앞 단위의 부분은 심사위원들도 다 알고 있는 부분이어서 요 부분에 대한 설명보다는 사실은 이거를 어떻게 해결하는 게 좋을까가 훨씬 비중이 많으면은 더 좋겠다 생각을 심사하면서도 많이 했었고, 시민들한테도 사실은 이 문제 제기보다는 이 문제를 어떻게 재미나게보다는 어떻게 의미 있게 풀어가는지가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사공센터 조영권 사공센터 연구원님 얘기가 나왔고요. 자, 그러면은 이상으로 우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까지 이렇게 남아서 잘 들어주신 우리 현장에 계신 선생님들 굉장히 감사하고요. 또 우리 채팅창으로 끊임없이 아이디어도 주시고 질문도 해주시고 의견도 주신 여러분들한테 감사드립니다. 자, 그러면은 또 다른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